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말 중국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모델인 딥시크가 공개된 후 설 연휴에만 국내에서 일간 사용자 수가 19만 명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딥시크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사용자 수가 95%까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정보보호 부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 오픈 AI의 CEO가 국내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면서 협업을 공식화했는데요. 딥시크 쇼크가 한국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10%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오늘부터 보복 관세 조치에 나서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관세 공격이 지금 철강 또 알루미늄 제품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25% 추가 관세 부과할 것을 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이제 관세 부과였다면 이번에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된 거죠. 그 대상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이 된 거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전 트럼프 집권 일기 때도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을 했었고요. 당시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예외 국가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인근의 멕시코, 유럽연합, 영국 같은 이런 주요 교역국에는 무관세 수출 할당량이라는 것을 허용을 했고 우리도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25% 고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좀 줄인 거죠.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263톤으로 우리가 수출량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철강 제품 쿼터 부가국 지위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번엔 그럼 어떻게 될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 정확한 거는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마 이 철강과 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정확하게 누가 될 건지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될 텐데 몇 가지 힌트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거는 추가 관세라는 말이 이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다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에다 추가. 네. 우린 지금 그 쿼터 할당만 제한돼 있고 관세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라는 말을 더하게 된다면 우리는 0%에서 더하기 25%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존의 관세 부과가 대상됐던 그 나라들은 뭐 또 플러스 25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발표를 최종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대상이 된다면 우리 지금 철강 제품 주로 수출하는 데가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한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13% 정도 수준이 돼요. 네. 그럼 아무래도 관세를 이제 입고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좀 떨어지겠죠. 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 축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만약에 실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미국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최근에 현대차 그룹 계열의 현대제철이 미국에
자동차 강판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정돼 있는 게 상호 관세입니다. 네네. 이거는 하루 더 늦게 11일이나 12일에 지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거는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도 부과하겠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건데 네. 이것도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시점이나 대상 등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분명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발표 시점이 돼야 명확한 상호관세 규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볼 결승전 보고 오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 질문에 즉석으로 답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관세 부과한다는 것만 지금 알고 있지 정확하게 이 백악관의 발표를 들어야 그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 당장 오늘부터인가요? 일부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 네. 맛보복에 나선 거죠?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오전 0시를 기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을 했고 여기에 이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건데 미국산 석탄이나 뭐 LNG 여긴 15%, 뭐 픽업 트럭이나 농기계류 이런 거에서는 1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조치였고 오늘 우리 시각으로 0시 자정을 기해서 이제 발효를 하면서 네. 미중 간 무역 전쟁 어떻게 보면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은 0시를 기해서 중국의 맛보복이 발효가 됐지만 백악관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그 관련된 커멘트들을 보면 조금 급하지 않다라는 입장들을 계속해서 애둘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보복 조처에 대해서는 뭐 it's fine,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할 건데 천천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네. 확실히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가 무엇일까가 중요한데 단순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는 계속 트럼프가 주창이었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르네상스, 제조업 네. 강국으로서의 부활을 천명을 해왔고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중국으로 넘어간 제조업 생산기지 같은 것들을 결국 미국 중심으로 다 재편을 하겠다는 기나긴 싸움의 이제 시작점. 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공격을 섣불리 대응할 수 없는 게 일단은 불리하죠. 지금 무역 적자로만 따지면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입는 적자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높이면 높을수록 이건 중국에게 불리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이 뭐 맞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보복을 한더라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씩 이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네.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이번에 집권 4년 동안 시진핑 주석도 사연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027년에 그 결정이 후년에.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모양새 좋게 명분 좋게 징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이런 관세 전쟁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1차 분수령은 아마 3월에 예정된 중국 양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올해 주요 정책 목표나 어젠다를 이때 다 설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때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그 우리 경제에 대한 그 진단 내놓은 걸 보니까 네. 2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요. 네, 지난 1월 호에서 이제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해서 KDI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번 2월 호에서도 경기 하방에 대한 언급을 또 한 거죠.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비상계엄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악화라는 얘기는 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얘기가 딱 되겠죠. 이런 불확실성 확대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특히 이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상품 소비가 부진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도 더해지면서 서비스 소비 같은 것들도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 명 감소한 점을 들여서 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연결됐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네. 뭐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왔죠. 네. 이게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 세입이 535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총 세입 중에서 이제 국세 수입만 따져보면 336조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잡힌 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8천억 원 세금이 덜 거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한 해 동안 이 정도의 세수가 예상됩니다라고 이제 예상한 것보다 30조 원 넘게 더 적다. 오차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8.4% 꽤 높죠. 이게 이제 2023년에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56조 4천억 원이 덜 거쳤는데 물론 그때에 비교하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십조 원이 덜 거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세 많이 덜 거친 게 가장 큰 원인 아니었을까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역시 경기 부진 영향에 따라서 법인세가 예상한 것보다 15조 2천억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전체 덜 거친 거의 절반이 이 법인세에서 덜 거친 겁니다. 법인세는 2023년 세수 실적과 비교를 해도 17조 9천억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안 거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밖에 소득세는 8조 3천억 원 덜 거쳤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3조 9천억 원, 관세도 1조 9천억 원 목표치보다 덜 거쳤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거친 거는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를 좀 초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지만은 그 이제 세수 오차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세수 오차가 커질까요? 기본적인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외 개방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대내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기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라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그때도 뭐 많이 그 세수 이런 오차가 났었고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계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충격이 다 세수 오차의 원인이 됐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경기의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수 오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럴 그 추계하는 방법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부가 얘기를 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외부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시지표를 설정하는 거나 모델 확정 이런 과정에서 뭐 국회라든지 외부 전문가, 뭐 KDI까지 이런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고요. 또 하나 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혹시 세수 펑크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예산상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5조 원이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올해보다 45조 원이 거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도? 세입 세출을 따져봤었을 때에 세입이 45조 원이 더 거쳐요. 작년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45조 원이 더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년 기업 실적에 반해서 이제 올해 법인세가 이제 걷어지기 때문에 작년 3분기까지는 기업 실적이 괜찮았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법인세도 어느 정도 증가할 거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문가들은 좀 불안하게 보는 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대 중반 이렇게까지 낮춰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 추계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요국 정부가 딥시크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AI 산업은 여전히 딥시크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비용, 저전력을 내세운 딥시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샘 얼트만 오픈 AI CEO가 국내 기업 들과 회동하는 등 행보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AI 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가 우리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네. 들어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장 뜨거워진 그 딥시크 얘기로 좀 네. 여쭤봤으면 합니다. 지금 보안 이슈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이제 저비용 AI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빅테크 산업이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호주, 타이완. 이런 이제 일부 나라들에서 지금 안보 위험을 들어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는데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딥시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네. 여러분들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하나는 딥시크라고 하는 웹이나 앱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네. 이것은 중국에서 호스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풀렸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깃허브라든지 뭐 이러한 사이트에서 누구나 네. 회사건 개인이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들이 지금 보안상의 이유로 규제하려고 하는 건 후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풀린 것은 누구든지 받아서 변형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네.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변형을 해서 네.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검색 서비스도 이걸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네. 네. 그리고 한국의 리튼이라는 AI 스컴 서비스도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들의 서버에 설치해서 네.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전혀 보안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전자가 문제죠. 베이킹과 중국에서 호스팅하는 서비스로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선은 개인정보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불법적인 요구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 가입할 때 이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선택이 없고 대부분 필수라는 문제. 그러니까 즉 소형자가 나 이건 주고 싶지 않아라고 할 수 있는 네. 사후적으로라도 이런 선택 사항이 없다는 걸 이걸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조항이 없는데 처음에 오픈 AI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비판이 있자, 정부의 비판이 있자 이거를 갖다가 선택 사항들을 넓혀놨는데 네. 아직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틱톡 금지법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물증은 없었습니다만 네. 의구심. 그러니까 그게 바이트 댄스. 네, 바이트 댄스. 예. 네.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예, 예. 금지했는데 네.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틱톡 같은 경우 미국 서버에서 작동을 했거든요. 네. 이건 중국 서버에서 작동한다. 예. 이러면은 좀 걱정스럽다. 우려입니다, 여러분. 이건 물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특히 딥시크의 R1이라는 서비스는 질문이 길수록 R1이죠? R1. 네. 네. 질문이 길수록 답변의 퀄리티가 품질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럼 네. 질문이 길려면 네. 정보기관에서 하려면 많은 정부의 데이터를 집어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의 뭐 출생률 문제를 갖다가 물어보려고 한다면 한국의 출생률 데이터를 다 집어야 될 거고 뭐 이 정도에 공개된 거니까 괜찮지만 네.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쓴다고 한다면 더 자세한 상세한 국가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거를 국가 정보를 중국 정부가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이건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타이완은 당연히 이제 금지를 시켰고요. 네. 호주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주와 중국 간에 지금 갈등이 되게 지정학적 갈등이 심하죠. 네. 한국이 왜 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정학적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한국도 여기에 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 근데 아직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확정되거나 물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안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 소스로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국에서 호스팅하는 웹이나 앱에서 그렇죠.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이용자의 IP 주소라든가 뭐 키보드 입력 패턴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텍스트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네. 그걸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가 있는 거죠. 보안의 안보에서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우려를 해서 지금 그런 거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나온 건 그건 없지만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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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그 정부 내 딥시크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얼마 전이죠. 이틀 전이었나요? 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이제 기자회담에서 이제 안보에 딥시크가 위협이 된다고 여기냐 하니까 또 나쁜 발전이 아니라 매우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좀 다른 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여기서의 딥시크는 아까 말씀드린 후자, 오픈소스로 풀린 오픈 후자스로 소스. 풀린 겁니다. 오픈소스로 네. 풀렸기 때문에 우선은 경쟁 압력이 되게 강화됐죠. 그래서 오픈 AI도 뭐 O3라든지 이런 신제품들을 더욱더 신속하게 내놓고 네. 가격도 내렸습니다. 오픈 AI를 쓸 수 있는 챗GPT를 쓸 수 있는 가격도 내리고 네. 이런 차원에서 경쟁 압력이 되니까 좋은 거다. 트럼프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오픈 소스로 풀면서 기술 문서도 공개를 했거든요. 어떤 기술 문서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챗GPT라든지 거대 언어 모델은 강화학습이라는 걸 쓰는데요. 강화학습은 여러분들 알파고에서 썼던 방식인데 여기다가 한 가지가 첨부가 됩니다. 휴먼 피드백이라고 해서 네. 인간들이 다 봐요. 만약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은 네.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점수를 매겨주고 네. 못했어요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걸 네.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이 네. 하루에 시간당 $2를 받으면서 이걸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휴먼 피드백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네. 여기 기술 문서에는 우리는 휴먼 피드백 없이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참 스스로에게 참 잘했어요, 못했어요를 평가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비용이 절약된 거죠.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네. 꼭 딥시크를 오픈소스로 받아 쓰지 않더라도 예. 오픈 AI는 앞으로 다음번 버전을 발전시킬 때 이 예.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술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거죠. 네. 이런 부분은 대단히 AI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 거죠. 비용도 많이 줄고. 그렇죠. 비용도 네. 많이 들고 그래서 네이버의 클로바익스도 그 방법론을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줬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픈 소스이기 네. 때문에 그 위험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약간 답을 네.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번 딥시크의 등장 출현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 AI 패권을 두고 네. 미국 또 중국의 네. 그 어떤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시는지요? 오자는 서로 눈싸움하고 있었고요. 눈싸움하면서 우리 싸울까 말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으면 이제는 몸싸움까지 가는 단계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딥시크를 중국에서 호스팅하는 서비스에는 네. 연습을 할 때는 딥시크를 만들 때는 엔비디아 칩을 썼지만 네. 이것을 운영할 때는 지금 중국 하웨이 칩을 쓰고 있습니다. 화웨이. 네. 하웨이에서 만드는 칩도 예. 엔비디아의 한 50%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흔히 말하는 궁합이 잘 맞아요. 하웨이와 딥시크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미국하고 중국이 결등하고 있다라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나 케냐도 AI 경제에 진입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도 그러실 거고 태국이나 필리핀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엔비디아 칩을 살 돈도 많지 않고 네. 한국도 못 사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사겠다고 할 GPU.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사고 싶을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지금 수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빅테크라든지 큰 기업 주기 바쁘지 이런 나라에는 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팔지도 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중국이 이렇게 손을 줄 수 있죠. 뭐라고요? 우리 하웨이 칩을 써라. 좀 싸게. 싸게 주고 만약에 네. 돈 없으면 우리가 차관 빌려주고 그 차관으로 그렇게까지? 그러면 차관으로 우리 칩을 싸라. 그리고 딥시크를 써라. 너네 안보 문제도 없지 않냐. 너네 서버에다 설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웨이 칩을 써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그 흔히 말하는 AI 반도체 시장이 중국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확대될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이거를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AI를 둘러싸고 또 AI 반도체까지 확대돼서 대단히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싸움에서 아까 몸싸움으로 몸싸움 그게 제가 확 와닿진 않았거든요. 눈싸움으로 서로 막 이렇게 막 미워하는 눈빛만 하다가 네. 진짜 몸으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남미로 가는 건 막아야 되겠다. 네. 그럼 남미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 중국 거 받지 말고 우리 거 받았어. 그럼 우리 거 쓰기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되게 부족한 상황인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웨이 칩에서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 자체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힘들어하는데 겨우 지금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흔히 말하는 수율이라고 하죠. 네. 하웨이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 시장, 중국 시장도 물론 크긴 하지만 국내 시장이 제한됐었는데 이걸 네.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하웨이의 칩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매출 시장도 커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에겐 너무 좋은 기회고 예. 이 중국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과연 미국이 허락할 것인가? 허락을 안 한다면은 동남아에서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충분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요. 네. 그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이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는 이제 크게 세 기업이죠. 손정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하고 그다음에 오픈AI하고 그다음에 오라클. 네. 이 회사가 한국 돈으로 한 740조를 뜨겠다, 5천억 네.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3, 4년에 걸쳐서. 근데 충분히 이제 그 돈으로 보시면 700조가 넘는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텐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네.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가 작년에 썼던 돈이 2천억 달러 넘고요. 올해도 2,50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개 기업만 네. 2천억, 2,500억 달러니까 2년 동안 거의 5천억 달러 쓴 거잖아요. 스타게이트는 그거에 비해서는 적으네.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래도 5천억 달러도 큰 돈이니까 우리가 지금 네. 놀라고 있는 것이지만 네. 사실 미국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정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또 M7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매그니펀스 M7, 네, 이런 경우는 작년에 네. 3천억 달러 썼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AI에 대한 이 하드웨어 투자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들, 여기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와 이것에 작동되는 AI 모델을 만드는데 엄청난 지금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와, 저런 거 우리 엄두도 못 내겠다. 저런 많은 돈이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딥시크가 알려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네. 많은 비용 들지 않아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 그 방법도 여러분들 트라이얼 에러 하면서 많은 시간 보낼 텐데 시행착오를 하면서. 시행착오 네. 하지 않고 우리 거 바로 쓸 수 있게끔 기술 문서서 공개해 줄게. 그래서 네이버도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 네. 다시 뛰자 네이버. 이러면서 이해진 의장도 네. 일선에 다시, 지금 복귀하는 복귀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네. 이것이 지금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모두에서 이거 해볼 만하다. 우리가 미국은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돈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 저거 흔히 말해서 뱁새가 이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지는 것처럼 네.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다 하고 있다가 네. 우리 엄두 한번 내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되면서 네. AI 경제로의 전환의 가속도가 대단히 붙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R1을 통해서 적은 자본으로도 AI 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또 희망적인 게 많은 거죠. 전체로 봤을 때.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때는요. 또 그것이 가능성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한 노하우를 네. 흔히 말하는 족보를 또는 음식점의 맛집의 레시피를 다 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픈했다. 오픈했다. 다 열었다. 그러다 공개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다 쫓아갈 수 있으니 심지어는 네이버도 우리도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이러한 긍정의 외부 효과 우리 경제학에서 네.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스피로버 이펙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AI 경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AI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그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이 어떨까요? 오픈 AI는 그래도 당장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만나고 그 아까 스타게이트 거기에도 좀 투자를 하다. 요청하면서 협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했는데 과연 삼성전자나 우리 기업들이 꼭 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오픈AI가. 네, 근데 오픈AI가 사실은 한국만 온 건 아니고요. 네. 그전에 일본도 갔었고 한국도 맞아요. 갔었고 네. 지금은 아랍을 거쳐서 그러니까 중동을 거쳐서 유럽에도 가 있습니다. 네.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지사도 만들기로 했고 뭐 프랑스도 건너가고 그래서 유럽도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오픈AI가 지난번 투자 설명회 때는 줄을 세웠어요. 우리와 경쟁사에 투자하는 곳에서는 돈 안 받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오픈AI가 조건 없이 투자자를 찾아 나서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딥시크의 위협이 네. 오픈AI에게도 위협이 되다 보니까 오픈AI도 위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네. 투자자를 설명해야 될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가 좀 더 강해져야 되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오픈AI에게는 안 좋은 거지만 오픈AI도 기술 개발에 대해서 채찍질을 받으면서 경쟁 압력을 받으면서 가격도 낮추면서 좀 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운도 나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오픈AI에게 도덕적인 상처입니다. 오픈AI 이름이 오픈이잖아요. 네. 원래 네. 만들 때의 그 창업 정신도 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특정 기업에게 제한하지 말고 네. 인류에게 무료로 공개하자라는 목표에서 오픈AI를 만들었고 여기에 동의한 많은 과학자들이 오픈AI에 합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네. 기부금으로만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예. 다른 데서 투자를 받자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근데 과학자들은 거기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언젠가는 오픈하겠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지라고 앉아 있는데 네. 딥시크에서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딥시크는 앞으로도 돈 벌 생각이 없고 R2, R3를 만들더라도 다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나오니까 네. 우리는 딥시크보다도 못한가? 라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은 거기 과학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픈AI가 좀 위축되고 있는 거고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픈AI 투자할 가치가 있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740조 정도의 투자가 나오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얼마를 할 수 있을까요? 74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돈이라서 그건 네. 10%를 10%를 가질 수밖에 까지 할 정도부터 7조만 해도 벌써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전 7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SK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요.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큰 기업이 있으면 갑이 있으면 을이 납품을 하면서 갑의 지분을 좀 삽니다. 그럼 안정적인 관계가 돼서 네. 납품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그 HBM 같은 경우에도 고대역 거기 메모리. 네. 거기 그 텍사스에 만들어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납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투자를 해주면 좋은 관계가 돼서 거기도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HBM 고대역 그 메모리 칩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넘버 1이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안 할 해도 필요가 어차피 없겠죠. 네. 거기에 납품할 물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 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분까지 투자할 주주들도 이유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HBM이나 잘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않을까요? 차라리 그 돈을 R&D에 쓰는 것이 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기업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한국 기업들은 우선은 AI 경제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업들의 AI를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소기업들, 은행들 여기를 네. 어떻게 AI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도를 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세계 AI 전환 속도가 시속 80km에서 160km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네. 훨씬 더 빠르게 AI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 기업은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뒤처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AI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들께서도 그러니까 세계의 어떠한 특정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뭐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I 경제와 관련된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기에 전력망을 공급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네.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밸류체인이 있고 또 하나는 AI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고속도로와 같은 거니까 결국은 자동차들도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이 자동차가 일종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네. 여기에도 많은 기업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등장하고 그러네요. 있고 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인 거고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적 자원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충분한 그 보상이 없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한국이요? 참 걱정되더라고요. 한국은 못하죠. 한국은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이 의대 가신다면 고민하면서 엄마 아빠 저 의대 갈까요? 컴퓨터 공학과 갈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100%가. 근데 의대도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소중한 직업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네.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네. 인재는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공학에도 제가 있어요. 의대를 편댄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어떤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이런 새로운 그것도 있고요. 이 AI가 결합되려면 기계공학도 발전해야 돼요. 네. 우리가 로봇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말 다양한 곳곳에 인재가 편지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은 근 10년 동안 의대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거 유사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왜요? 먹고 그 석유 자본 외에는 석유 네. 경제 외에는 의대밖에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나라 경제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네. 나라의 중장기적 발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교육 정책도 좀 획기적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인데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갈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다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다우가 마이너스 0.54%,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24%, 나스닥은 0.53% 하락하면서 네. 3대 지수 모두 다 좀 부진했고요. 나스닥은 특히 이제 2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유는 고용 지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 부담이 좀 작용했는데 이제 네. 소비자들이 1년 후에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그 설문조사 했는데 좀 높게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주가에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좀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쉬어갔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후장에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 이제 갑자기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 얘기만 들어도 시장이 좀 긴장하거든요. 놀라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밀렸고 주요 기업으로는 지난주에 테슬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네. 10%나 급락을 했는데 실적은 좀 안 좋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특히 유럽, 중국의 1월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부담이 됐고요. 관세 우려가 있는 애플도 마이너스 3.5. 근데 대신에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8% 급등했는데 빅테크가 또 투자를 계속 하겠다. 아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엔비디아는 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테슬라가 드리겠습니다. 얼마 빠졌다 그러셨죠? 테슬라가 한 10%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한 주. 빠졌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럼프 효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테슬라 주가를 달나라로 보냈다. 근데 실제 실적은 그에 못 미쳤어요. 실적은 좀 부진한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효과가 좀 반영되면서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미국 시장 하락 이유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신 거였죠? 네, 기대 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더 분석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앞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이제 항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미시간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보통 이제 연준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봐요. 보통 기대 인플레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경향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천천히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네. 한 달 만에 3.3%에서 4.3%로 어떻게 1%포인트가 네, 한 갑자기 번에 튄 올라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들 놀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설문조사했던 내용의 대부분은 좀 관세 부과라든가 이 결국 물가 오르는 거 아닌가?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면 내가 살 물건값이 1년 후엔 지금보다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막 물건 사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좀 사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는데,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자꾸만 물가 오르면 나중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버리거든요. 네. 결국 끝에 가서는 그래서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연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부담이고 일각에서는 뭐 미국의 그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영향 준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게 하나가 오르면 또 다른 게 같이 올라버리는 그런 좀 그 상호 작용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오르는 건 조금 시장에는 부정적이었다라고 게다가 보시면 소비자 좋겠습니다. 심리 지수는 또 떨어진 네, 거죠. 24년 7월 이후 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관세 위험 때문에 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제 그런 좀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덜 소비하려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트럼프 상호 관세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이렇게 기대 섞인 긍정적인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네.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뭐냐면 이제 상대방과 관세를 똑같이 맞추자는 거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유럽은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할 때 관세를 한 10%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수출하면 10%를 내야 되는데 유럽이 미국에 수출할 때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우리 미국 회사가 왜 피해를 보냐. 같이 10%로 맞추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부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즉각적으로 얘기 나왔던 건 그럼 우리가 2.5%로 낮추겠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세 똑같이 맞추자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다만 현재 이 내용대로만 만약에 하게 되면 한국은 거의 피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FDA 체결 국가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98% 이상의 그 제품들이요. 네. 미국과 한국 간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관세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상호 관세 적용 시 더 이게 좋은 건가요? 그죠.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보편 관세는 다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나라에. 그럼 우리나라 실제 수출이 그 무역협회 조사 자료가 있는데 네. 마이너스 1.9% 감소할 거래요. 그래서 132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할 때요? 그러니까 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네. 10% 보편 관세를 할 전 경우에. 세계에 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1.9니까 좀 네. 타격을 받겠죠. 음. 근데 보편 관세 대신에 이걸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 이제 언론에서는 상호 관세로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상호 관세로 대체를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보편 관세보다 훨씬 나은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 우리가 특별히 관세를 더 부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관세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부과된 국가들은 일단 좀 불편할 수 있죠. 미국의 관세를 높게 부과했고, 네, 상호니까. 네, 상호니까.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상호 관세는 한국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AI 그 딥시크 충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난주에 아까 엔비디아가 몇 퍼센트 급등했다 그러셨죠? 지난주에만 8% 정도 올랐다고 올랐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또 아마존, MS라든가 구글 같은 빅테크는 또 떨어졌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딥시크 충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근데 일단 이제 제일 우려했던 게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딥시크 때문에 이제 비용을 줄이면 어떡할까? 빅테크가 투자 줄이지 않을까를 우려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봤던 게 그거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는데 네, 네. 그대로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도가 했고 그다음 메타나 지금 구글, 아마존이 차례차례 발표를 했는데 다 올려버렸어요. 오히려 뭘요? 기존 예상보다 투자를 AI 투자를 더 하겠다. 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예상 대비 25년도에 14% 더 투자한다고 지금 발표가 됐고 네. 26년도에는 13%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향한다고 하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한 주. 우리 그 설 연휴 동안. 네.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걸 만회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일단 자본 지출은 이제 우려대로 빼는 게 아니라 더 하고 있다. 근데 아마존의 CEO가 했던 얘기는 지금 AI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네. 안 늘릴 수가 없대요.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네. 자기가 이제 클라우드 이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수요는 많은데 지금 이거를
자본 지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오히려 주가 빠져버린 이유가 주주들은 이제 이걸 좀 불편해합니다. 자꾸 투자는 하는데 네. 여기 성장이 지금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들의 영원히 핵심 AI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 벌어서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투자만 자꾸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예.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주가는 오히려 좀 빠져버렸고 엔비디아는 투자를 해주니까 다시 좀 반등했지만 다만 이제 그 말씀해주신 대로 영원히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투자가 꺾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현금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네. 투자한 만큼. 그래서 그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타격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시점이 아직은 아닌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그런 것들을 딥시크 사건 때문에 조금씩 우려는 좀 하고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국내 증시가 아침에 좀 불안하더니 마감은 좀 괜찮게 끝난 것 같아요. 예, 오늘 사실 이제 코스피는 그 상호 관세 이제 그런 관세 또 얘기가 자꾸 나오고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이제 부과한다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또 시작됐구나. 그래서 아침에 좀 빠졌는데 오후에는 좀 괜찮았어요. 특히 코스닥은 오늘 6.77포인트 올라서 좀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0.91%나 크게 올랐고 그러네요. 코스피는 거의 보합인데요. 0.65포인트 살짝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은 좀 보합권에 끝났지만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제법 올랐죠. 예, 1,900원 올랐어요. 3.5%나 급등했고 네. 근데 의아하실 거예요. 왜 하이닉스는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대에. 하이닉스는 또 4,900원 네.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동안 작년만 해도 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레거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레거시는 전통, 기존. 예전 반도체. 삼성은 AI 반도체 수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공급을 못해서. 네. 근데 그 데이터가 나온 거 중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좀 괜찮았다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 그 구매할 때 보조금 주거든요. 이게 이제 판매 증진하려고. 네. 그게 좀 수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반도체 수요가 늘겠구나. 요 기대감이 일단 작용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흔히 레거시라고 하는 네. 전통 반도체 장비주까지 다 급등하면서 반도체는 좀 차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가 네. 괜찮았는데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해진 의장이 이사회에 복귀한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보면 시장을 볼 때 그동안 작년만 해도 엔비디아 같은 이제 AI 투자할 때 수혜받는 기업이 주도주였잖아요. 네. 지금은 인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투자 수혜주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에 이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게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네. AI로 지금 서비스 이용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네. 메타가 좋아요. 근데 메타는 AI로 지금 수익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눈이 이제 쏠리는 거죠. 근데 네, 딥시크는 저비용으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니까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AI를 이용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이제 작용했고 특히 카카오는 대표이사가 샘 알트만 만났죠. 그래서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또 이해진 의장이 이제 네이버에 복귀한다는 걸 주주들은 되게 또 환영을 하더라고요. 워낙 예전에 글로벌 사업을 또 잘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사업을 또 잘 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딥시크 쇼크 전에는 한국이 AI 패배자였는데 이젠 좀 한국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붙어서 네. 주가가 정말 오랜만에 좀 지난주에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3.1절 연휴 끝나고 4일부터인가요? 대체거래소 네. 오픈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제 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더 밤 힘들어지시겠어요. 8시.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이제 밤에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거래소가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 거래소랑 대체 거래소인데. 네, 대체거래소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앱을 설치하실 필요 없고 네. 특징적인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이닉스 한 주를 20만 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내시면 네.
그 한국거래소 호가가 19만 9,900원이고 네. 대체거래소가 19만 9,800원이면 대체거래소가 좀 더 밑에 있잖아요. 싼 걸 자동으로 알아서 체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골라가지고 난 이걸 해야지 이러실 필요는 없고 네. 자동으로 유리한 쪽으로 그냥 맞게 체결을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염두에 두실 건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3월 4일 날은 10종목만 해당이 되고 네. 4월 말까지 800개까지 네. 그러니까 800개만 일단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ETF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원래 좋겠습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인데 프리마켓을 8시부터 하는 거고 네. 애프터마켓을 3시 반부터 8시까지 8시까지. 연장한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증시 일정 좀 주목해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크래프톤이 이제 게임사인데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내일 아마 상호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거 좀 주목하시고 수요일 날 이제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니까 네.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에키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 회사예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해줘서 이제 AI가 수요가 좋아서 실적이 그동안 좋았는데 네. 지금 딥시크 쇼크가 좀 터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낸다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네. 목요일은 이제 카카오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